피에몬테 전투에서 나폴레옹은 적군을 각계격파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로써 이탈리아에서 돈을 벌었으니까 프랑스 국민들은 환호를 했겠죠. 군인들은 오와 월급 계속해서 들어오겠구나. 밥도 배불리 먹을 수 있겠는데 나폴레옹의 계획은 차근차근 성공해 나갈 것 같은 핑크빛 미래가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나폴레옹의 작전은 어떻게 이어지게 될까요? 오늘도 임용환 소장님, 방종관 센터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나폴레옹 이제 눈을 어디로 돌립니까? 네, 이제 피에몬테에서 승리를 거뒀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 동쪽으로 보면 바로 롬바르디아가 있습니다. 롬바르디아 전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형을 먼저 강을 중심으로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오스트리아군이 도망간 쪽이죠? 그렇습니다. 네. 오스트리아군이 피에몬테 지역에서 철수를 해서 롬바르디아 지역을 지키고 있는 거죠. 네. 롬바르디아 지역은 이 동에서 서쪽으로 횡적으로 포강이라고 있습니다. 그 포강이 있고 그 포강으로 접어드는 강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다강입니다. 나폴레옹은 여기서 작전을 구상할 때 또 전형적인 아주 나폴레옹의 전매 특기 같은 작전을 구상합니다. 뭐냐면 우회 기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쭉 횡적으로 이동하면서 포강을 피에센차 지역에서 포강을 도하를 합니다. 도하를 하고 아다강이 남북으로 흐르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다강은 교량이 딱 하나였습니다. 로디교라고. 그래서 로디교를 점령하게 되면 오스트리아군의 퇴로가 차단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로디강을 향해서 철수하는 오스트리아군과 퇴로를 차단하기 위한 나폴레옹 군대의 경주가 시작됩니다. 누가 먼저 도착할 것인가? 네. 나폴레옹 군은 빠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로디강에 도착하는 시점이 정말 아슬아슬하게도 단 몇 시간 차이로 오스트리아군이 빨랐습니다. 아침 9시에 마지막 후위 부대가 교량을 건너서 진지를 편성한 상황이었고 이어서 바로 프랑스군 선발대가 도착을 했습니다. 몇 시예요? 1796년 5월 10일 9시 30분경에 도착을 했습니다. 거의 30분 차이로. 근데 어떻게 보면 네. 오스트리아군도 만만치 않은 군대인 게 그렇죠. 그 전에 나폴레옹에게 밤에 한번 당한 다음에 예. 새벽부터 정신 차린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이제 교량을 빨리 확보하려는 그래야 추격 작전이 가능하니까요. 그렇죠. 나폴레옹 군과 오스트리아 방어군 간의 이제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쌍방의 병력을 보면은 강 건너편에 오스트리아군은 약 6천 명, 뭐 크게 잡으면 10,000명 정도의 병력이 있었다 그러고요. 네. 화포는 14문 정도가 배치가 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원래 추격 부대는 가벼운 무장을 하기 때문에 처음에 아침 한 9시 반, 10시여간에는 대포가 단 2문밖에 도착을 안 했습니다. 오후가 돼야 한 30문까지 증강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이에 포격전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겠죠. 그런데 로디교 다리는 원래 큰 긴 다리가 아닙니다. 길이가 한 180m밖에 안 되고요. 폭도 한 3, 4m 정도 나무로 된 다리였습니다. 네. 그래서 꽤 짧은데요? 그러니까 약간 뭐 소하천 정도, 강과 하천 정도 중간쯤 되는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오스트리아군의 입장에서는 저 강을 아예 부셔버렸으면 좋았을 텐데 파괴하기 위해서 처음에 한 11시쯤부터 이제 사격을 가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군이 도착하면서부터 그 상대방 오스트리아 군대 화포를 향해서 포격을 하고 병사들도 이제 강 양쪽을 두고 이제 머스켓 소총으로 사격이 진행되면서 교량을 파괴할 수 있는 타이밍을 놓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오후까지는 계속 이제 포격전이 진행이 됩니다. 중요한 건 이 전투의 키포인트는 결국 우회시켰던 기병이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나폴레옹이 포병으로 공격하면서 기병이 뒤를 치기를 기다려도 되는데 다리를 건너는 정면 공격을 감행을 해요. 저 좁은 다리로 적들 사이로 뛰어들어간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또 여기서 멋있는 연설 한번 하고 항상 이제 군대는 이럴 때 꼭 앞장서는 게 배지 값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즘 미군 같으면 레인저, 노르망디 상륙 작전 할 때도 그 오마 해변 뚫지 못할 때 영화에도 나오지만 그 당시 사단장님이 아주 멋있는 연설을 합니다. 연대장님도 멋있는 연설을 하고 그랬더니 병사들이 우르르 달려갔느냐? 일반 보병들은 다 가만히 있었고 레인저 애들이 갑니다. 그래서 레인저는 지금도 뭐 우리가 한단가 우리가 앞장쓴다였어요. 그래서 나폴레옹이 여기서 한번 했더니 그 당시는 제일 정예라고 하는 부대가 척탄병 부대였어요.
그게 이제 지금으로 하면 수류탄인데 이게 그때가 이게 던지기 힘들어가지고 멀리 못 던지니까. 네, 그래서 길단 체격 크고 그 지금도 아마 척탄병 부대 이름이 있을 걸요. 제2차 세계대전까지 아. 척탄병 사단, 척탄병 여단 이런 이제 부대 명칭이 있었습니다. 독일군에서. 그게 정예부대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한 애들만 갈 수 있는데 네. 그랬더니 이제 저 다리에서 척탄병 부대가 또 자원해서 돌격합니다. 그래서 돌격을 해서 멋있게 뚫었으면 좋았을 텐데 가다가 전멸해버려요. 아, 그렇죠. 근데 결국 승부는 우회했던 기병이 오면서 이제 승부가 벌어지는데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왜 돌격시켰냐는 네. 거예요. 그건 총알바지잖아요. 그건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만약에 여기서 공격을 하지 않았거나 아주 소규모 공격만 하면은 오스트리아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돌아올 수도 있겠네. 있겠다. 그렇죠. 다른 작전을 구상하거나 시도할 수 있겠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프랑스군이 저기서 일부 뭐 몇백 명의 사상자는 발생했지만은 과감하게 돌격을 함으로써 오스트리아군 입장에서는 야, 쟤네들이 정면 공격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만든 거죠. 그 과정에서 다행히 뷰몬트 장군이 이끄는 우회 부대가 도하 지점을 잘 발견해서 돌아서 들어오면서 재공격하는 돌격 부대와 우회에서 돌아오는 기병 부대가 같이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면서 저쪽 건너편에 있는 진지를 점령했던 겁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쉽게 안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보십시오. 돌아오는 부대가 원하는 시점에 딱 나타나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럼요. 이 작전은 사실은 아주 외형적으로 보면 쉬울 것 같지만은 사실은 굉장히 일정의 운도 따랐고요. 그 다음에 나폴레옹이 여기서 과감하게 일정 부분 병사들의 손실이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과감하게 공격함으로써 적이 정면 공격하는구나. 그래서 우회 부대에 대해서 신경을 못 쓰고 최대한 신경을 못 쓰게 만든 그런 작전이 효과를 거두면서 성공했다고 볼 수 근데 있습니다. 선생님 생각해 보면 앞에 부대에 신경을 쓰느라고 우회 부대에게 신경을 못 쓴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방금 얘기했듯이 막 오는데 바바바바방 해서 앞 부대가 전멸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재장전을 했어요. 네. 겨우 막았네. 쟤는 뭐야? 이렇게 되면 우회 부대도 전멸하게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전면 부대는 정말로 어떻게 보면 방패 역할, 총알바지 역할 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비정한 장군인 거잖아요. 네. 이거 정말 장군으로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전쟁의 승리를 위해 이렇게까지 이런 근데 생각도 사실 좀 너무 들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전쟁은 장군이나 병사나 같이 성장하는 거예요. 부대도 성장하고. 성장 못하고 가셨는데 이렇게 아니 저런 식의 그게 어떤 의미로 보면 전투는 예술인데 네. 저런 공격을 해서 우리 지휘관 말대로 했다간 우리는 다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했으면 나폴레옹은 실패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저런 공격을 보고 진짜 군리는 이런 것이다. 우리 부대는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이렇게 끌어오르면 지휘관은 성공한 거예요. 근데 나폴레옹은 후자였거든요. 오스트리아는 강국입니다. 네. 그냥 방어군 내려보낸 정도는 뭐 깨질 수 있습니다만 순망치 않을 대하는 자세는 지금 현대에서도 각 강대국들이 대하는 자세가 다릅니다. 이제는 여기는 절대 뺏겨서는 안 돼라는 지역까지 나폴레옹군이 올라왔거든요. 그렇죠. 이제 오스트리아군은 아마 최전력을 다해서 여기를 막으려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죠. 옛날에 아무리 뭐 왕조고 해도 자기 나라 군대가 어디서 섬멸돼 버리면 정권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노력을 또 해야 돼요. 그래서 무려 비룸저라는 아주 오스트리아에서 유명한 사령관한테 5만의 병력을 모아서 만톱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이 둘이 합하면 나폴레옹군이 두 배, 몇 배가 넘어요. 그러니까 나폴레옹 입장에서는 이걸 막아야 되는데 이 5만만 해도 자기 병력보다 훨씬 많거든요. 그런데 이때 오스트리아가 또 똑같은 실수를 해요. 군대가 원래 행군할 때 한 부대로 안 가죠. 우군, 중군, 좌군 이렇게 다 나눠서 가는데 여기가 산악지대거든요. 고립이 돼요. 어떻게든지 연결을 시켜야 된다라고 했는데 또 그냥 알아서 옵니다. 서로 연락이 안 되는 상황으로. 나폴레옹은 이미 한 번 산에서 싸워봐서 경험까지 얻었어요. 그래서 먼저 우익에 있는 가장 강력한 부대를 집중 공격해서 무너뜨립니다. 그럼 이제 남은 주력이 있잖아요. 이쪽하고 이제 정면 대결을 벌이게 되는데 오스트리아군은 병력이 많으니까 병력이 많은 군대의 단점이 병력이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병력이 장점인 건 맞는데 꼭 병력으로 이겨야 되는 건 아니거든. 근데 의외로 장군들이 이런 걸 잘 못해요. 근데 왜냐하면 전쟁이라는 건 일단 생명을 건 싸움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계속 좁아지게 됩니다. 맞아요. 결국 위대한 지휘관일수록 상황을 이겨야 되는데 상황에 압도되면 자기가 하던 버릇대로 하면서 사고가 자꾸 축소되게 되죠. 예를 들면 물이 쏟아지는데 이쪽에 나무가 가깝고 저쪽이 멀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거를 보고 재서가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보이는 나무 쪽으로 무조건 뜁니다. 그걸 뭐라고 이렇게 비난할 수가 없어요. 그게 정상이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휘관도 그렇게 되는데 결국 나폴레옹이 또 한 번 이겼고 이렇게 되니까 병력을 집중시켜서 이쪽 구릉에서 저쪽 평지까지 기나긴 횡대 대형으로 배치하게 해요. 내 병력이 많다는 것만 이용해야 된다. 그렇죠. 아주 단단한 방어진을 배치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나폴레옹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작전을 쓰는데 부대를 오히려 여러 개의 부대로 나눕니다. 안 그래도 적은 부대인데. 그렇죠. 네. 그리고 오스트리아군은 산악지대에서 평지로 이렇게 늘어섰기 때문에 나름 단단한 방벽을 구축했다고 생각했어요. 특히 산악 쪽은 우회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 그러면 뒤에 예비대를 뒀을 때 나폴레옹 군대는 평지 쪽으로 우회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뒤쪽에서 견제할 수 있다고 다 생각했죠. 보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나폴레옹이 높은 데로 가서 지휘를 하면서 부대를 여러 개로 쪼개서 어떤 의미로는 각자 공격하게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다이나믹하게 운영하면서 공격하다가 방공파를 뚫고 들어간 애가 그냥 직격탄을 날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게 하는데 오스트리아군은 고정돼 있다 보니까 기병도 묶여 있게 되고 네. 나폴레옹군은 보병과 기병이 좀 자유롭게 움직이다 보니까 기회를 잡게 돼요. 와, 근데 저 단단한, 저 양 많은 저 방벽을 어떻게 뚫지? 이 당시에는 포격이 그렇게 자유롭게 사방으로 포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포격하다 보면 포격하는 지점이 정해지게 되거든요. 아, 그러면 넓게 퍼지니까 프랑스군은 비켜가면서 공격 지점을 찾게 네네. 되고 그리고 프랑스군이 움직이는 데 따라 또 프랑스 포병이 빨리 굴면서 집중 포격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말은 되게 쉽은데 어떤 단위 부대 간의 연락 그리고 연락을 하기 위해서는 당시 연락병들이 뛰어다녀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황을 파악하고 조직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당시에 대부분의 지휘관들은 이런 식으로 했다는 우리가 제풀에 녹는다라고 생각했지. 네. 그런데 나폴레옹이 제가 아까 산에서는 안 보이는 데서 했다고 그랬잖아요. 평지에 내려다 놓고 그 산악의 장점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돌린 거예요. 나폴레옹의 그 작전술에서 뛰어난 점 중에 하나는 그 당시에 이제 장군들은 일단 그때의 상황에 단편적으로 임기응변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의 작전을 했다면 나폴레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군사 작전은 나는 내 스스로 다른 사람과 의논하지 않고 내 나름대로 판단을 한다. 그런데 작전이 진행되는 것을 워게임을 해본다는 거죠. 나름대로 밤새도록 혼자서 워게임을 하면서 그때 예상되는 상황에 대한 쉬운 말로 하면 우발 계획, 예비 계획 이런 걸 다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그 사단장들이 이렇게 다 전파를 한 다음에 작전을 하기 때문에 지침을 받기 때문에 그때 프랑스군의 뛰어난 기동력을 활용해서 굉장히 그 역동적인 작전을 하면서도 상호 연계된 작전이 가능한데 오스트리아군은 병력이 많지만은 상호 연계가 되지 않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빈틈이 발생하게 되고 그 빈틈을 프랑스군은 노리고 치고 들어감으로써 전체적으로 항상 수세에 계속 몰리는 그래서 비림제가 나중에는 결국은 더 많은 병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투바 요새에 다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포위된 상태가 16,000명이었는데 작전을 점점 더 많은 병력을 가지고 수세로 몰리다 결국 만투바 요새에 다시 스스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건 제가 판단하기에는 비림제의 가장 큰 패착입니다. 안에 만투바 요새가 포위된 상태는 스스로 주도권을 포기한 상태인데 그걸 구하러 간 지휘관이 작전을 전체적으로 주도권을 계속 상실하는 과정에서 그걸 포기하고 만투바 요새 또 들어갔으니까 3만 명이 요새 안에 사람은 많으면 많을수록 불리해지는 거잖아요. 네. 그것은 전략적인 수준의 부대를 지휘하는 지휘관이 가장 피해야 될 함정입니다. 이제 불임자는 희망이 없는 건가요? 그래서 어떡해요? 최종적으로 네. 만투바 요새는 1797년 2월 2일 날 항복을 합니다. 3만 명이 들어갔다가 절반 이상이 질병이나 굶주림으로 사망을 하게 되죠. 그래서 만투바 요새가 함락되는 순간에 이미 이탈리아 방면에 오스트리아군은 이미 전쟁에 진 거고 나폴레옹은 전쟁에 승리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후에 작전은 부분적으로 소규모 작전하면서 계속 이제 강화라든가
협상 이런 걸 통해서 정치적 협상을 통해서 진행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될 수 있겠습니다. 무려 8만의 병력을 모아서 오스트리아로 진군을 시작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올라가게 되니까 오스트리아가 놀라가지고 4월과 11월에 나폴레옹하고 강화 조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벨기에하고 롬바르디를 프랑스에 넘겨줍니다. 싸우지도 않고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이미 비엔나 전방 160km까지 나폴레옹 군대가 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강화 조약이 마음에 안 들면 비엔나가 약탈당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강화 조약을 한 거죠. 나폴레옹은 개선 장군이 돼서 파리로 귀환하게 됩니다. 나야. 근데 딱 느낌이 네. 봐봐요. 이탈리아 동남부였잖아요. 근데 오스트리아까지 치고서는 개선했잖아요. 네. 떠오르는 태양이야. 그렇죠. 나폴레옹의 이탈리아 원정은 기간으로 따지면 실질적인 전투 과정은 한 1년 정도, 그리고 강화까지 포함하면 한 1년 뭐 6, 7개월 정도, 1년 네. 반 조금 넘는 기간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진격한 거리를 따져봤더니 제가 지도에 따져봤습니다. 한 1000km 정도 됩니다. 1000km. 마지막 종착 지점은 비엔나 전방 160km까지 진격을 했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수십 번의 전투를 통해서 피에몬테, 그다음에 롬바르디아, 티롤, 오스트리아, 비엔나 앞에까지 진격을 한 거죠. 그 과정에서 획득한 포로가 무려 16만 명을 포로로 획득했습니다. 그리고 군기, 부대의 상징, 군기를 170개를 노획을 했고요. 화포 2,000문. 이탈리아에서 4천만 프랑 뜯어냈다 그랬는데 총 뜯어낸 금액은 5천만 프랑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때 나폴레옹의 위상이 어느 정도였냐를 역사가들이 평가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가 나폴레옹의 발 아래에 놓였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단 1년 반이 경과한 시점에. 나폴레옹은 1차 원정을 훌륭하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나폴레옹의 이야기는 아직도 무궁무진하게 많죠. 나폴레옹의 원정, 나폴레옹만 원정을 떠난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임용환 박사님도 이탈리아로 원정을 떠나십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의 원정 이야기 잠시 쉬었다가 다음에 이어가기로 하는데 원정에서 또 나폴레옹 이야기 또 많이 준비하고 오시겠죠? 러시아까지 갔다 오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나폴레옹의 원정 이야기 잠시 쉬었다가 또 이어가기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나폴레옹의 이야기 말고 더 재밌는 이야기 준비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